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온라인 분향소에 100만 명 넘게 온라인 헌화를 한 가운데 장례를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55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율을 일반 매매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 세율도 내년부터 최대 0.3%포인트 오릅니다. 광주와 수도권 등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해외 유입도 꾸준히 늘면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전국이 장마 전선의 영향권에 든 가운데 충청과 남부지방에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내리면서 호우특보가 발효됐습니다. 비는 내일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3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과 연결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고인을 애도하는 발길은 휴일인 어제도 계속됐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발인은 아침 7시 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에서 시작됩니다. 오전 8시쯤 서울광장으로 이동해 8시 30분부터 시청에서 연결식이 진행됩니다. 연결식은 코로나19 방역에 협조하고 소박하게 치른다는 기조하에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연결식은 서울시와 TBS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현장에는 유족과 민주당 지도부, 서울시 간부 등 100명 정도만 참석합니다. 이후엔 서울 추모공원에서 화장을 마친 뒤 장지인 고향 경남 창녕으로 향합니다. 어제도 빈소에는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임종석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와 고건 전 총리, 강금실 전 장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이 잇따라 빈소를 찾아 고인을 애도했습니다. 잘 살아온 놈이 참 마지막을 저런 게 좀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삶이 한국 사회를 개혁하는 데는 많은 기여를 했던 친구 아니에요. 시청 앞 분향소에서도 광장을 둘러싸고 시청 건물 뒤편까지 긴 줄이 늘어서 박 시장의 마지막을 배웅했습니다. 일반 조문은 오늘 밤 10시까지 이어집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을 애도하기 위해 서울시청사 앞 시민 분향소를 찾은 조문객이 이틀 동안 2만여 명으로 집계됐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그제 오전 11시부터 시청 앞 분향소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일반 시민 분향객을 받고 있습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장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이 어젯밤 11시를 기준으로 55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청원 작성자는 박원순 시장이 숨져 성추행 의혹은 수사도 하지 못하고 종결됐다며 떳떳한 죽음이라고 확신할 수 있느냐고 적었습니다.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 장 형식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달라며 시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김모 씨 등 시민 227명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한국여기자협회가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복을 빌지만 성추행 피해 호소인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자협회는 현 법체계는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지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면제한 것은 아니라면서 피해 호소인이 무차별적 2차 가해에 노출된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에 대한 논란 속에서 유족은 대전 현충원 안장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청와대와 여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조용히 빈소를 다녀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장의위원장을 맡아 육군 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고 백선엽 장군의 장례식. 대전 현충원으로 결정된 고인의 장지에 대한 갑론을박은 장례 이틀째에도 여전합니다. 통합당은 전쟁 영웅을 푸대접할 수 없다며 대전이 아닌 서울 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고 6.25 때 전사한 장병들과 같이 안장이 되기를 갖다가 원하셨고 아마 자리까지 현충원 소장하고 함께
꼭 대전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그런 이유를 잘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게 현충원 안장은 있을 수 없는 예우라며 취소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현충원의 안장에서 영원히 이 후손들, 특히 이 군 장병들의 참배를 받게 한다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도 된다. 우리 사회는 또 그런 사람도 존경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논란에 대해 백 장군의 유족은 대전 현충원 안장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 장군도 생전에 대전 안장을 마음먹고 있었다며 고인이 평생 대한민국을 위해 살았고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는 분이라며 유족이 서울 현충원 안장을 원한다는 소문을 부인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장례 이틀째 빈소를 찾았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방명록에 한미 동맹의 상징이자 한국군 발전의 증인인 백선엽 장군을 애도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친일파를 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한 상황이어서 장례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이어서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재유행 상황과 맞물려서 해외 유입 환자의 증가가 심상치 않습니다. 네, 심지어 해외 유입이 국내 발생을 웃도는 날도 많아져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종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는 지난달 26일 이후 17일째 두 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44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토요일에도 해외 유입 환자가 23명입니다. 지역 발생 21명보다 2명 더 많습니다. 지난 7일과 8일, 10일에 이어 지역 발생 환자 수를 웃돌았습니다. 또 지난 2주간 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는 하루 평균 19.7명이 발생했습니다. 그전 2주에 비해 5.4명이 늘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유입 환자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입국자는 모두 2주간의 격리와 진단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검역 또는 격리 상태에서 발견되고 이로 인한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은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번 주부터 공항과 항만 검역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방역 강화 대상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한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입국때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방역 강화 대상국은 4개국이지만 외교적 파장을 고려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항만을 통해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선원은 부산과 여수에 확보한 임시생활시설에서 14일간 의무적으로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YTN 김종길입니다.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한 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서 현지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60대 남성으로 이라크 카르발라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고 건강 상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카르발라 현장에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SK건설 등 4개 건설사와 하도급 협력업체 한국인 직원 680여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에서 외국인 학교에 근무할 예정이던 20대 미국인 교사가 코로나19로 확진됐습니다. 경기 용인시는 성남시 분당구에 주소지를 둔 20대 미국인 A씨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있는 외국인 학교 교사로 일하기 위해 지난 11일 국내로 들어왔고 자가 격리를 하던 중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기 광명에서 확진자와 같은 병원을 이용한 2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앞서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보건소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A씨가 치료를 받기 위해 방문한 하안동 소재 광명 수내과 의원 인공신장실을 비슷한 시간대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코로나19 감염세가 산발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경기 고양시에서도 20대 여성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A씨는 그제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회사에서 동료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 격리됐고 이후 이뤄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수도권 다음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이 광주 지역입니다. 새로운 집단 감염원으로 등장한 배드민턴 클럽 관련 초기 역학조사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9일과 30일 전남대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클럽 대항 배드민턴 경기. 이로 인한 감염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경기에 참여한 사람만 확진되더니 이제는 그 확진자를 다른 곳에서 접촉한 사람, 즉 N차 감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N차 감염이 이어지면서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드민턴 동호회로까지 확산되고 있어 방역 당국의 노력만으로 지역 감염 확산을 미리 차단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인은 지난 1일 배드민턴 경기와 관련해 76번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철저한 역학조사와 격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초기에 접촉자 확인이 제대로 안 돼 역학조사에 일주일가량 공백이 생겼고 이로 인해 확진자를 접촉한 사람들이 사실상 일상생활을 해버린 겁니다. 사우나를 가거나 대학병원을 방문하고 평소처럼 상점을 그대로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확진자들은 역학조사 진술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추가 확산을 막는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데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현재 확진자의 40% 이상이 무증상으로 파악되면서 자신도 모르게 감염을 확산시킬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날 생활체육 관련 동호회 활동을 중단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던 광주광역시는 행정조치를 발동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추가했습니다. 지역 17개 대학이 운영하는 체육관과 공공과 민간을 포함한 각종 실내 체육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면서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과 실내 집단 운동을 오는 25일까지 전면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국책사업인 강원도 삼척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리 두기를 위해서 앞자리까지 비운 직원 식당과는 달리 일용직 노동자들은 비좁은 컨테이너나 공사장 맨바닥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1050메가와트 화력발전소 2기를 짓는 공사 현장입니다. 비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협력업체 일용직 노동자 10여 명이 다닥다닥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땡볕 아래 맨바닥이나 공사 자재에 앉아 식사하기도 합니다. 지금 앞으로도 좀 밥을 먹을 사람이 한 50명이 넘게 남았는데 그분도 역시 다 지금 바닥에 앉아서 먹어야 될 그 상황이죠. 비슷한 시각 현장 사무실 건물에 있는 직원 식당은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한방향 식사를 위해 맞은편 자리까지 비워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여유로워요. 공간도 넓고. 근데 우리는 내려오면 이제 비게 되죠. 왜 인간적으로 이런 건가. 체온 측정 역시 일부만 하는 등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현장 입구에서는 아예 하지 않고요. 시공사는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전환된 이후 입구 발열 체크는 중단했지만 매일 조회 때 한 명도 빠짐없이 체온을 잰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직원 식당은 모든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다며 다만 거리가 먼 공사 현장에서는 오가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시공사와 협력업체는 뒤늦게 컨테이너 2동을 추가로 설치해 공사 현장에서도 한방향 식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어차피 현장에 이제 떠난 사람이고 남은 동료들이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편히 밥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정부는 우리 사회가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향후 1, 2년 이상 코로나19 유행의 장기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코로나19 항체 조사 결과를 보면 검사 대상자 3,055명 가운데 단 한 명만이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차장은 특히 코로나19 유행은 유용한 백신이 나오기까지 1, 2년 이상의 장기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일상생활과 방역 관리를 조화시켜 나가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부터 코로나19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입국 때 PCR, 즉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해서도 국내 검역 절차에 따라 14일간 시설이나 자가격리, 3일 안에 진단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인서는 출발일 기준 48시간 안에 제외공간이 지정한 해당 국가 검사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됐습니다. 마트나 편의점, 온라인 등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약국 마스크 매대에 KF80, KF94 마스크가 걸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약사가 신분증 확인하고 일정 수량만 판매했지만 이젠 마음껏 살 수 있습니다. 생산 확대로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지면서 정부가 보건용 마스크 공급 제한을 풀었기 때문입니다. 일정 마스크는 사람들이 끝나고 이제 자유롭게 분양할 수 있거든요.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되면서 마트나 편의점, 온라인에서도 보건용 마스크를 더 쉽게 구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마트나 편의점에서도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하긴 했지만 소량이었는데 업계는 공적 공급 체계 폐지로 물량 공급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적 마스크 가격은 1,500원인데 마스크 가격은 이제 판매업체들이 정하게 됩니다. 코로나19가 장기전이 되어가는 마당에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게 돼 좋다는 반응도 있었지만 요즘 워낙 더워서 숨쉬기 힘든 보건용 마스크를 잘 쓰지 않았던 만큼 제도 변화를 체감하지 못한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가족들끼리 모으다 보니까 쌓이기도 해서 그래서 잘 안 사게 되니까 제도 자체가 폐지됐는지도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비말용 마스크는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가격도 저렴하니까. 정부는 다만 마스크를 사기 힘든 전국 면 지역 등 우체국은 8월 31일까지, 대구 시내 78개 우체국은 오는 31일까지 마스크를 계속 판매하고 약국과 농협이 없는 도서 산간 지역 등지 92개 우체국과 우체국 쇼핑몰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마스크를 계속 판매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요즘 엘리베이터나 문 손잡이에 붙여진 항균 필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필름 속 구리 성분이 코로나19 감염을 막는다고 알려지면서 많은 곳에 부착됐는데요. 실제로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반론이 많습니다. 논란이 뜨겁자 환경부가 직접 검증에 나섰습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 전체가 투명한 필름으로 덮여 있습니다. 이른바 항균 필름입니다. 항균 필름이 코로나19 감염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업체들은 앞다퉈 제품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제품만 모두 38가지에 달합니다. 방역 지킴이가 된 듯한 항균 필름. 발단은 지난 3월 주재료인 구리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미국 국립보건원의 연구 결과였습니다. 구리와 플라스틱, 스테인리스와 마분지 표면에다 각각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뿌려봤더니 구리에서 바이러스가 훨씬 빨리 죽었다는 겁니다. 최근 의정부 아파트발 집단 감염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버튼 접촉을 통해 이뤄졌을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항균 필름을 찾는 사람은 더 늘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필름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필름의 원료인 구리나 구리이온이 바이러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과학적으로 밝혀진 게 없다는 겁니다. 접촉을 해야지 그 살균력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구리이온은 바깥에 노출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접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바이러스나 박테리아하고. 근데 어떻게 살균력을 발휘해요? 그렇다고 터무니없는 얘기라 치부하기도 어려운 게 연구 결과 일부 효능이 입증된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고려대 연구진이 한 제품을 실험했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필름에 노출한 뒤 24시간이 지나자 감염력이 90% 이상 사라지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희가 결과를 받아봤을 때는 시간별로 이제 그 수치에 대한 변화가 있는 것은 확인이 됐고요. 다만 대다수 제품이 검증 없이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혹한다는 점은 주의해야 합니다. 국내외 유수의 대학들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단 30분 만에 99.9% 제거할 수 있다고 입증받았다는 제품까지 나왔는데 YTN 취재진이 해당 연구진에게 확인한 결과 대답은 아니오였습니다. 아직 굉장히 초기고 그 효능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닌데 그 예비 실험한 수준의 결과를 갖고 말씀하신 게 그게 와전이 됐나 봐요. 논란이 커지자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과연 항균 필름의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겠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효과가 있는지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주로 이제 유해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데 실제 조사를 하게 되면 이 제품에 대해서는 효과 효능까지 검토를. 환경부는 효과가 없는 제품의 경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시정 조치를 관계 당국에 요청할 방침입니다. 성분 분석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검증 결과는 올해 말에나 나올 전망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일본 곳곳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입니다. 도쿄에서 나흘째 신규 환자가 200명을 넘었고 일본 전역으로는 407명의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9일부터 도쿄에서는 매일 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무서운 확산세는 긴급사태 기간에도 없던 일입니다. 환자의 70%는 20, 30대 젊은 층이고 전체 환자의 절반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를 오가는 사람이 많은 사이타마 등 수도권도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감염이 크게 확산 중이라는 징후가 뚜렷하지만 도쿄도는 검사를 늘린 데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陽性者が出た接待を伴う飲食店の事業者の方々が協力をしておられて、従業員が集団で検査を受けるケースもございます。 두 달 넘게 환자가 없었던 오키나와는 미군 기지 내 집단 감염으로 비상입니다. 지난 7일 이후 60명 넘게 환자가 나오자 해당 기지 두 곳은 봉쇄됐습니다. 이 중 일부는 지난달 중순 이후 해변가 파티 등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県民が一丸となり感染防止に取り組む中、米軍関係者の感染が短期間で多数発生している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이런 상황 속에도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여행 지원 캠페인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으로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예방을 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명확한 대응 지침을 내놓지 않자 지자체도 난감해졌습니다. 긴급사태 당시 휴업업소에 지원금을 주느라 재정이 악화돼 지자체 차원에서 또 이런 조치를 내놓기는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일본 정부는 뒷북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사실상 방치한 지난 2, 3월의 전철을 다시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화입니다. 인구 13억 8천만의 인도에서 신규 환자가 나흘째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사망자도 매일 500명 넘게 늘어나면서 전국 각지에 다시 봉쇄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김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브라질에 이어 세 번째로 코로나19 환자가 많은 인도에서 확산 추세가 무섭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이달 초부터 열흘째 2만 명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토요일 하루에만 신규 확진자가 2만 8천여 명 늘어나며 나흘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인구가 2억 명이 넘는 북부의 우타프라데시주는 환자가 폭증하자 한시적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뉴델리의 위성도시 노이다는 엄격한 출입 통제로 감염 확산을 막고 있습니다. जिन लोगों के पास वैलिड पास है वे लोग अलाउ है या मेडिकल से संबंधित की समस्या है वे लोग पास है मेडिकल स्टाफ जो एसेंशियल सर्विसेज में है वे लोग है और जिनके पास नहीं है उनके लिए वो नहीं है कोई भी अलाउ। 겐지스 강변의 유서 깊은 도시 바나라시는 황량하게 변했습니다. 평소 차량과 인파로 가득하던 도로는 텅 비었고 주유소는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채소와 고기를 사려는 사람들로 붐비던 시장도 한산한 모습입니다. सब्जी की बहुत बुरी हालत है। सब्जी कोई खरीदने वाला नहीं है। लॉकडाउन की वजह से कोई लेने वाला नहीं है। सब्जी फेंका हुआ है। कोई 1 रुपए 2 रुपए किलो मांग रहे हैं लोग। 중북부의 마디아 프라데시주는 다시 봉쇄령을 내렸습니다. 남부의 기술 도시 벵갈루루도 향후 일주일간 전면 봉쇄를 예고했고 감염 피해가 심각한 타밀나두주는 봉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사망자는 매일 500명 넘게 늘어나며 약 2만 3천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는 미국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액의 벌금 등
처벌을 강화하는 주가 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욜로 카운티는 지난 7일 공공보건 지침을 어긴 사업에 최대 $10,000, 우리 돈 1,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같은 주 내 산타모니카, 웨스트 할리우드시는 마스크 착용 지침을 강화하면서 위반할 경우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의 벌금을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자원자 대상 첫 임상 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러시아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현지 시각 12일 타스 통신 등의 보도에 따르면 모스크바 세체노프 의대 산하 약품 임상연구센터는 자원자 대상 백신 임상 시험이 완료됐다면서 시험 결과가 백신의 안정성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백신을 맞은 지원자들에게선 흔히 있을 수 있는 초기 체온 상승 외에 다른 부작용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7.10 대책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가 주택 처분 대신 증여를 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력한 방안은 증여 시 내는 취득세를 대폭 올리는 겁니다. 보도에 이종수 기자입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5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547건으로 지난해 7월을 빼고는 통계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월별로 가장 많았습니다. 지난달 말까지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에 주택을 팔기보다 증여를 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앞서 2017년 파리 대책 발표 직후인 9월에는 전국 아파트 증여가 1년 전보다 49.3% 늘었고 2018년 9.13 대책이 나온 뒤 10월에는 54.1% 느는 등 정부의 굵직한 부동산 정책 발표 직후 아파트 증여 급증 현상이 반복됐습니다. 이번에도 7.10 대책으로 다주택자들이 증여로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증여 쪽으로 이렇게 돌려가면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별도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와 같은 검토가 마무리된 대로 거기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책으로 우선 거론되는 방안은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현행보다 배 이상 올리는 겁니다. 현재 증여 시 취득세는 기준 시가에 대해 단일 세율로 3.5%를 매깁니다. 7.10 대책에서 1주택자가 주택을 매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부담하는 취득세율을 현행 1에서 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올린 만큼 증여재산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2월 과세 규정을 손보는 방법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행 2월 과세 규정으로는 배우자나 부모로부터 받은 부동산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팔 경우 취득 가격이 아닌 증여 시점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고 있습니다. 아파트 한 채를 7억에 장만해 시가 10억일 때 증여하고 이를 6년 후에 12억에 매도하면 5년이 지났기 때문에 2억만큼의 양도 차익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팔면 취득가, 즉 7억을 기준으로 양도 차익을 계산해 세금을 물게 됩니다. 정부 관계자는 2월 과세 적용 기간을 현행 5년보다 늘리면 부동산을 증여받은 뒤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가 집을 증여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내년부터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 세율도 최대 0.3%포인트 오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종부세 소득세법 개정안이 추진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과표 구간에 따라 0.5%에서 2.7%인 종부세율이 내년부터는 0.6%에서 3%로 올라갑니다. 시가 2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과표 구간인 3억 원에서 6억 원의 종부세율은 0.7%에서 0.8%로 시가 30억 원 1주택자가 속하는 6억 원에서 12억 원의 과표 구간의 종부세율은 1%에서 1.2%로 오릅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과 세종시에 각각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한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 세종시의 아파트를 매각했습니다. 윤 비서관은 현재 서울에서 근무 중이라 세종시의 아파트를 팔겠다고 계속 밝혀왔다며 이달 안에 매각 절차가 완료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가 강남의 아파트를 남긴 것은 국민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실거주 목적 이외에는 주택을 팔아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졌는데요. 국민 가운데 60%가 넘는 사람들은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를 부적절하다며 사실상 매각을 지지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불러왔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아들 증여로 논란을 키웠던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최근 고위공직자나 정치권 인사의 다주택 보유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왔습니다. 당장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들을 팔아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직접 정책이나 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이들이 다주택자라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실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를 어떻게 보는지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63.1%, 보유할 수 있다는 의견이 27.5%로 나타났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2배 넘게 높은 겁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수도권, 호남, 영남 등 모든 지역에서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연령별로 봐도 20대 이하만 50%대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60%가 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답변을 남겼습니다. 또한 지지하는 정당이나 이념 성향으로 조사했을 때도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7주째 하락하며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16주 만에 오차범위 내로 근접했습니다. YTN이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7월 둘째 주 주간 집계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보다 1.1%포인트 내려간 48.7%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1%포인트 오른 46.5%로 나타났습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39.7%로 지난주보다 1.4%포인트 올랐으며 미래통합당은 29.7%, 정의당 5.9% 등으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번 조사는 지난 6일부터 닷새 동안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15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됩니다. 네, 오늘부터 YTN은 민간 어린이집과 위탁 운영업체의 수상한 공생관계를 연속으로 보도합니다. 과거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보육료를 빼돌려서 문제가 된 적이 있는데 이런 리베이트 관행을 아예 수익 모델로 삼은 위탁 운영업체가 등장해서 어린이집 사냥꾼이란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간 어린이집 위탁 운영업체 A사. 건강한 어린이집, 좋은 교육 프로그램을 내세워 전국 어린이집 54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몇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A사를 전혀 모른다고 잡아댑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저희는 지금 개인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이고요. 민간 위탁업체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그런 것들 아시잖아요, 일단. 위탁업체가 뭐예요? 거짓말입니다. 회장들 되게 이제 놀란 거죠. 순간적으로 회사에 패를 끼치겠구나. 왜 감추려 드는 걸까? 운영권을 넘겨받은 A사가 교육 관련 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긴다는 의혹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장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행사 안 하고 행사를 빼가고 리베이트하고 페이백 하는 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몸파일치 쌀 것 같다라는 걱정이 되게 많이 있던데. 취재진은 A사와 어린이집이 맺은 계약서를 입수했습니다. A사가 보증금 1억 6,200만 원과 임차료 월 435만 원을 설립자에게 주고
운영 전권을 갖겠다는 내용입니다. 저 전에 원장이 공인인증서나 이런 것들은 복사를 해서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통합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알고 있었고 자기네가 관리를 하겠다는 거죠. 운영을 맡게 된 뒤 시작된 A사의 수상한 수익 창출. 먼저 원장들에게 특정 교재 교구나 교육 프로그램 구매, 급식업체와의 계약을 종용합니다. 이후 어린이집이 비용을 결제하면 해당 교육업체들은 다시 일부를 A사에 줍니다. 리베이트 관행과 똑같은 수법입니다. 돈을 가지고 가려면 그 업체가 저한테 돈을 줘야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전국의 교재교구사나 특강 업체는 수두룩 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 협조할 수 있는 곳을 정하겠죠. A사는 이런 식으로 어린이집마다 한 달에 많게는 1,000만 원씩 챙깁니다. A사와 위탁 계약을 맺은 곳은 모두 54곳. 단순 계산으로도 매달 3억에서 5억 원을 받는 겁니다. 한 어린이집마다 한 달에 1,000만 원 받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한 달에 1,000만 원을 계속 이렇게 스테이로 되면 1년 1억이 생기잖아요. 현행법상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수익이 나도 어린이집을 위해서만 써야 합니다. 법적으로 제대로 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불법이라고 다 가능할걸요? 아니 그러니까 원장들이 은팔치창인데 그 말을 했겠죠. 아이들을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어린이집 사냥꾼의 등장이란 비난을 듣는 상황. A사는 공동구매를 통해 질 높은 보육을 저렴하게 제공하는 동시에 수익도 내는 합법적인 사업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과속 카메라 같은 교통 단속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성능 검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장비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이없는 사고가 났고 사람까지 다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상공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왔지만 교차로 왼쪽에서 차 2대가 신호를 위반해 지나갑니다. 잠시 뒤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오른쪽에서 또 다른 차가 나타나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차에 타고 있던 3딸 중 1명이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단속 장비 설치업체 직원, 신호를 위반한 차들의 운전자들도 같은 회사 소속이었습니다. 교차로에 새로 설치한 교통단속 카메라의 성능 검사를 위해 일부러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검사에 투입된 차들은 모두 6대로 3시간 넘게 사고가 난 이곳 교차로 구간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속 카메라 성능 검사 현장에는 도로교통공단 직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공단 측은 처음에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환경에서 검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 화면과 피해자 진술, 출동한 경찰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사고를 막을 안전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어도 몇백 미터 전에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수신호를 해준다든가 전혀 안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전혀 경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비를 할 수가 전혀 없었어요. 도로교통공단 측은 카메라 설치업체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아 진행한 것이라서 사고 책임은 업체가 진다고 말했습니다. 인수공단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현장 조치 이런 것도 업체에서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검사에서 혹시 불면하고 있으면 업체에서 일단 책임을 지는 걸로 해서. 하지만 공단이 증거로 제시한 고정식 교통단속 장비 인수검사 지침서에는 검사 현장에 안전요원 배치 같은 안전조치를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이 공단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단속카메라 설치업체의 업무상 과실 여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에 대한 고소 고발 사건을 경찰이 맡게 됐습니다. 법원이 손 씨의 미국 송환을 허락하지 않은 가운데 이번 수사로 손 씨와 국내 웰컴 투 비디오 회원들의 남은 죄가 제대로 드러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씨는 앞서 국내에서 처벌받은 형기를 채웠지만 미국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다시 구금됐습니다. 손 씨 아버지는 지난 5월 아들 송환을 막으려는 꼼수라는 비판 속에 범죄 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검찰에 아들을 고소 고발했습니다. 수사받는 데 대해서는 두둔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민적인 정서답게 수사를 잘 받아서 재감을 받는 게 좋다고. 결국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은 남은 국내 수사 등을 이유로 한국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송 씨 미국 송환을 허락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8일 이 사건과 관련자들에 대한 추가 수사를 경찰청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2년 동안 수사를 담당했던 경찰청이 이 사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앞으로 미국 자료를 포함해 지난 2018년 수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범죄 수익 출처와 이동 경로 등을 철저히 수사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손 씨의 미국 송환 불발을 두고 범죄인 인도 절차를 맡았던 법무부와 검찰을 비판하는 시각도 여전합니다. 직접적 이유는 법원 결정이지만 애초 검찰이 혐의를 제대로 적용했다면 관련 사회적 논쟁도 없었을 거란 겁니다. 또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요청을 받았을 때 곧바로 검찰에 알리는 등 적극 대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수사를 넘겨받게 되는 경찰은 먼저 손 씨 아버지를 고소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범죄 수익 은닉 혐의는 손 씨 측이 기본적 사실관계를 인정했고 공소시효도 남아있어 추가 처벌은 가능할 전망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한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45살 안모 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어제 오전 선수들을 폭행하고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 등으로 안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안 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 등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추모를 둘러싸고 둘로 쪼개진 광장. 여야 조문 정치에 광장이 갈라졌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향소와 광화문에 설치된 고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 불과 900m 떨어진 두 곳의 정치적 거리는 멀었다고 한국일보와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윤상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도 서울 강남주택을 남기고 세종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똘똘한 한 채 전략을 따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세 부담에 매각 압박을 받는 대다수 다주택자의 생각도 비슷해서 결국 집값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면서 점포 철거비 지원자가 지난해의 3배. 정부 내에서는 올 한해 폐업 지원금 수혜 대상 점포가 14,700개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내용 눈에 띕니다. 마스크가 고래를 죽인다. 경향신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와 장갑이 매달 약 2천억 개씩 버려지고 있다는 국제연구진의 조사 결과를 담았습니다.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바람이나 빗물에 쓸려 물속에 떠다니기 쉬운데 수거가 어려운 데다 썩으려면 수백 년이 걸려서 일종의 생태계 지뢰라고 전했습니다. 거대 양당 대변인의 오발탄. 고인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당 차원 대응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욕설한 데 이어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고소인의 피해 호소 내용을 일방적 주장으로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를 언급하며 돈 없는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한겨레 신문이 비판했습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 중지된 이혁진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 대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회 활동을 하며 총영사관 측과 1년 이상 교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중앙일보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조간브리핑 이하린입니다. 중국 광둥성의 한 해안에 수만 개의 돼지 족발이 떠내려와서 백사장을 덮어버리는 진풍병이 펼쳐졌습니다. 지난 10일과 11일 사이 광둥성 둥관시 후먼진 해안에 수많은 돼지 족발이 흘러와서 쌓였다고 중국 둥관시보가 보도했습니다. 돼지 족발이 쌓인 곳은 광둥성을 흐르는 주장강이 바다와 만나는 곳이어서 돼지 족발이 강 상류에서 떠내려온 것인지 바다 쪽에서 밀려온 것인지는 아직 확실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잦은 골프장 행위에 대해서 운동하는 것이라고 방어하고
오바마 전 대통령은 더 많이 골프를 쳤지만 문제가 없었다면서 언론의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12일 트위터 계정에 글을 올려 나의 운동은 빠른 골프 라운드를 하는 것이고 주중에는 거의 하지 않는다면서 오바마는 더 많고 더 긴 라운드를 했지만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트럼프 내셔널 골프 클럽에 갔을 때 이는 대통령으로서 275번째 골프장 방문이라는 골프 전문 매체 골프 뉴스넷의 보도 하루 만에 나온 글입니다. 인기 걸그룹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에 힌두교 신의 이미지가 등장해서 인도 네티즌들의 항의를 받고 삭제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공개된 블랙핑크의 신곡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에 힌두교 신의 가네샤 모습이 잠깐 등장했습니다. 가네샤는 인간 몸통에 코끼리 머리를 가진 신으로 지혜와 행운을 상징합니다. 한 주의 시작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은 비교적 빗줄기가 약한 편이지만 충청 이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어제부터 세찬비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레이더 화면을 보면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대가 지나는 이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충청 남부와 전북 지방에는 이 호우경보가 발효 중이고요. 그 밖에 충청과 남부, 제주 산간으로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에 있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전북 부안 위도면에 200mm가 넘는 물폭탄이 쏟아졌고요. 그 밖에 호남과 충청 곳곳으로도 150mm 안팎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 최고 150mm 이상, 영남 내륙과 전남 남해안으로도 최고 100mm의 호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최근 많은 비가 내린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추가적인 비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주변 시설물 점검 철저히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부산이 23도, 광주 26도 등으로 더위는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동안에는 가시거리도 짧고 도로도 많이 미끄러울 것으로 보이니까요. 비킬 교통안전에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신미림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온라인 분향소에 100만 명 넘게 온라인 헌화를 한 가운데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도 55만 명 넘는 동의를 얻었습니다. 정부가 7.10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취득세율을 일반 매매와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1주택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율도 내년부터 최대 0.3%포인트 오릅니다. 광주와 수도권 등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해외 유입도 꾸준히 늘면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음성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밤사이 전국에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 호우특보가 발효됐고 전남 해안에는 시간당 30mm 내외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는 내일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종교시설, 특히 교회 모임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자 최근 방역당국은 정규 예배를 제외한 모든 모임을 금지했습니다. 네, 대부분 교회는 협조하는 모습이었지만 수칙을 무시한 채 모임이나 예배를 진행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정부가 교회의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한 첫 휴일. 예배 시간을 앞둔 교회 입구가 신도들로 북적입니다. 입장 전 발열 검사에는 익숙해졌지만 지난 10일부터 의무적으로 도입된 QR코드는 낯설어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선 QR코드 받으신 거 있으시죠? QR코드요? 네. 마스크를 벗고 하는 찬송이 금지되면서 성가대가 섰던 자리는 일반 좌석으로 바뀌었고 교회 안 구내식당도 문을 닫았습니다. 교회에 있는 식당입니다. 한창 점심시간이지만 불이 모두 꺼져 있는데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운영을 멈춰 이렇게 밥솥도 텅 비어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여름 수련회도 올해는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성경 공부 모임, 구역 예배 등 정규 예배를 제외한 크고 작은 모임도 무한 연기됐습니다. 일주일 동안 못 만났다가 만나니까 같이 대화 나누고 밥 먹고 차 마시는 그런 것 자체가 재미죠. 뭐 아쉽긴 한데 이게 사실 만나지 않더라도 그 국가적으로 같이 방역에 동참하는 게
이처럼 지침을 지키는 교회들과 달리 수칙을 무시한 채 일정을 진행한 곳도 있었습니다. 강동구의 한 대형 교회는 토요일 오후 70명가량 참석한 성경 공부 모임을 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교회는 불가피한 모임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예배 전에 전달이 되는 거죠. 교회가 대형 교회 되다 보니까 교육교육이 충분히 전달돼서 지켜나가도록. 지자체는 지침 위반이라며 단속에 나선다는 입장입니다. 저희가 이 사항 접수하고요. 저희가 내일이라든지 당장 나가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방역당국은 교회발 집단 감염이 잦아들면 금지 조처는 언제라도 해제할 수 있다며 자율적인 준수를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오는 25일부터 백사장 등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최고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국에서 처음인데요. 또 주요 해수욕장에서 야간에 음식을 먹으면 마찬가지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오태인 기자입니다. 지난 1일 정식으로 문을 연 해운대 해수욕장.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백사장에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마스크를 낀 피서객들이 여름바다를 만끽합니다. 일부 피서객들은 생활 속 방역 수칙에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25일부터는 백사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됩니다. 백사장뿐 아니라 백사장과 연결된 인도도 단속 대상입니다. 피서객들이 많이 찾을 것을 대비해 마스크 의무 착용으로 코로나19 감염과 확산을 막겠다는 겁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수백만 원까지 벌금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해운대 해수욕장 내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7월 18일부터 7월 24일까지 계도 기간을 두고요. 마스크 착용은 물론 야간에는 백사장에서 음식 섭취도 금지됩니다. 마찬가지로 계도 기간을 거쳐 오는 25일부터 매일 저녁 7시에서 새벽 6시까지 단속합니다. 2명 이상 모여 음식을 먹는 것은 물론 술을 마셔도 최대 300만 원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음식 섭취가 제한된 해수욕장은 전국 21곳, 지난해 30만 명 이상 다녀간 대형 해수욕장입니다.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충남 보령 대천 해수욕장은 지난 11일부터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관광객분들의 협조 덕분에 원활하게 진행은 되었고요. 중요한 단속 결과를 가지고 개선 방안을 찾고 또 더 많은 국민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더 강구할 예정입니다. 백사장에서 음식을 먹지 못하면 감염 우려가 더 큰 실내에 피서객들이 몰릴 수 있는 상황. 이 때문에 방역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더불어 개인 위생을 지키기 위한 피서객들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국책사업인 강원도 삼척 화력발전소 공사 현장에서 코로나19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거리 두기를 위해서 앞자리까지 비운 직원 식당과 달리 일용직 노동자들은 비좁은 컨테이너나 공사장 맨바닥에서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송세혁 기자입니다. 국내 최대 규모인 1,050메가와트 화력발전소 2기를 짓는 공사 현장입니다. 비좁은 컨테이너 안에서 협력업체 일용직 노동자 10여 명이 다닥다닥 마주 앉아 밥을 먹습니다. 자리가 부족하다 보니 땡볕 아래 맨바닥이나 공사 자재에 앉아 식사하기도 합니다. 지금 앞으로 좀 밥을 먹을 사람이 한 50명이 넘게 남았는데 그분도 역시 다 지금 바닥에 앉아서 먹어야 될 그 상황이죠. 비슷한 시각 현장 사무실 건물에 있는 직원 식당은 빈자리가 많이 보입니다. 거리 두기 지침에 따라 한방향 식사를 위해 맞은편 자리까지 비워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여유로워요. 공간도 넓고. 근데 우리는 내려오면 이제 비게 되죠. 아,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런 건가? 체온 측정 역시 일부만 하는 등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번 했습니다. 현장 입구에서는 아예 하지 않고요. 시공사는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전환된 이후 입구 발열 체크는 중단했지만 매일 조회 때 한 명도 빠짐없이 체온을 잰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직원 식당은 모든 노동자가 이용할 수 있다며 다만 거리가 먼 공사 현장에서는 오가는 번거로움 때문에 이용하지 않는 것 같다고 해명했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시공사와 협력업체는 뒤늦게 컨테이너 2동을 추가로 설치해 공사 현장에서도 한방향 식사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어차피 현장에 이제 떠난 사람이고 남은 동료들이라도 깨끗한 환경에서 편히 밥 먹을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런 현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항만을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 선원은 임시 생활시설에서 14일간 격리 생활을 해야 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부산과 여수 등 2개 권역에서 임시 생활시설을 우선 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 마산, 울산, 포항, 동해 등으로 입국한 선원은 부산 권역에서 인천, 평택, 대산, 군산, 여수, 목포 등 항만으로 입국한 선원은 여수 권역으로 나눠 임시 생활시설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또 오늘부터는 방역 강화 대상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출발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발급된 유전자 검사 음성 확인서를 입국할 때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마스크 공적 공급 폐지 첫날인 어제 시장 기능을 왜곡하는 매점 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는 더욱 엄정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공적 마스크 제도 종료 이후에도 생산과 유통, 가격 동향 등을 매일 점검할 거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초기 발생한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월 약국을 통한 마스크 공적 공급 제도를 도입했으며 수급이 안정됨에 따라 137일 만인 어제부로 이를 폐지했습니다. 공적 마스크 제도가 폐지됐지만 일부 취약지역 우체국에서는 마스크 판매가 계속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마스크를 사기 힘든 전국 읍면지역 1,234개 우체국은 8월 31일까지, 대구 시내 78개 우체국은 오는 31일까지 마스크를 계속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약국과 농협이 없는 도서 산간 지역 등지 92개 우체국과 우체국 쇼핑몰은 기간을 정하지 않고 보건용 마스크를 계속 판매합니다. 일본 곳곳이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입니다. 도쿄에서는 나흘째 신규 환자가 200명을 넘었고 일본 전역으로는 407명의 환자가 늘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9일부터 도쿄에서는 매일 200명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런 무서운 확산세는 긴급사태 기간에도 없던 일입니다. 환자의 70%는 20, 30대 젊은 층이고 전체 환자의 절반이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쿄를 오가는 사람이 많은 사이타마 등 수도권도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감염이 크게 확산 중이라는 징후가 뚜렷하지만 도쿄도는 검사를 늘린 데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설명합니다. 陽性者が出た接待を伴う飲食店の事業者の方々が協力をしておられて、従業員が集団で検査を受けるケースもございます。 두 달 넘게 환자가 없었던 오키나와는 미군 기지 내 집단 감염으로 비상입니다. 지난 7일 이후 60명 넘게 환자가 나오자 해당 기지 2곳은 봉쇄됐습니다. 이 중 일부는 지난달 중순 이후 해변가 파티 등에 참가한 것으로 나타나 지역사회로 감염이 확산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県民が一丸となり感染防止に取り組む中、米軍関係者の感染が短期間で多数発生していることは極めて遺憾であります。 이런 상황 속에도 일본 정부는 오는 22일부터 전국 여행 지원 캠페인을 예정대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으로 감염이 확산할 수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만 예방을 잘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명확한 대응 지침을 내놓지 않자 지자체도 난감해졌습니다. 긴급사태 당시 휴업업소에 지원금을 주느라 재정이 악화돼 지자체 차원에서 또 이런 조치를 내놓기는 힘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일본 정부는 뒷북 대응으로 코로나19 확산을 사실상 방치한 지난 2, 3월의 전철을 다시 밟게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남미의 빈곤층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이 크게 늘고 있는 데다 날씨도 추워지면서 2중, 3중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조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노숙인들이 긴급 식량과 방한용 옷가지를 받아듭니다. 코로나19 여파에 거리로 내몰린 노숙인들은 기온이 영하로 곤두박질 치면서 추위와도 사투를 벌여야 합니다. 경제 봉쇄가 100일 넘게 이어지면서 노숙인들이 늘어나자 시당국이 시내 43개 쉼터에 침대 300개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대형 호텔에서 일하다
일자리를 잃은 베니테스 씨는 집세를 못 내 거리로 내몰린 경우입니다. Quedé en la calle hace 4 meses con mi nena, que estábamos separados también con mi mujer, y estamos con el tema este de la pandemia también, armándola. 코로나19 여파에 아르헨티나 국민 35.5%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브라질 상파울루 남부 항구 도시 산토스의 빈민 지역입니다. 가난도 서러운데 요즘은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느라 사는 게 아닙니다. 2만 6천 명이 옹기종기 모여 살고 있지만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하나 없습니다. 올리베이라 씨는 얼마 전 5살 난 딸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태어난 지 이제 겨우 3개월 된 동생에게 전염될까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Eu sinto medo por mim, eu sinto medo pelos meus filhos, porque a gente não sabe até onde isso pode chegar, a gente não sabe a hora que isso pode acontecer. 브라질 보건당국은 대도시에서 코로나19가 잦아들고 있지만 의료시설이 열악한 시골에서 확산세가 커지고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YTN 조승입니다.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발인과 연결식이 오늘 진행됩니다. 네, 고인을 애도하는 발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구수본 기자. 네, 분향소가 사려진 시청 앞 서울광장입니다. 네, 발인까지 30분 정도 남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발인은 잠시 후 7시 반 빈소가 차려진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시작됩니다. 잠시 후인 8시에는 이곳 서울광장으로 도착하기 때문에 지금 이곳은 각종 준비로 분주한 상황입니다. 서울광장에 도착하면 시청사로 위패가 옮겨지고 8시 30분부터 연결식이 진행됩니다. 연결식은 코로나19 방역과 소박한 장례 취지에 따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데요. 고인에 대한 묵념과 추모 영상 상영, 추모곡 연주, 조사와 헌화 등의 순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연결식은 서울시와 산하교통방송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되며 현장에는 유족과 서울시 간부, 정관계 인사 등 100여 명만 참석합니다. 약 40분간의 연결식이 끝나면 서울 추모공원으로 이동해 화장을 마친 뒤 장지인 고향 경남 창녕으로 향합니다. 네, 장례 기간 동안 분향소 찾은 조문객들도 많았다고요. 네, 여기 일반 분향소는 지난 11일부터 조문을 시작했는데요. 이틀 전인 11일에는 8,100여 명, 어제는 12,000여 명이 찾아서 조문객 2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박 시장에 대한 평가 등을 놓고 분향소 주변에서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지만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온라인 분향소에는 100만 명 이상이 헌화했습니다. 분향소는 오늘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빈소에도 각계 인사들의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어제 오후에만 박능우 복지부 장관, 정경두 국방부 장관, 김부겸, 우원식, 안규백 민주당 의원, 조정래 작가 등이 다녀갔습니다. 네, 이번 장례가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러지는데 반대 목소리도 여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고소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박 시장의 장례를 서울시가 주관하는 5일장으로 치르는 것이 맞느냐는 건데요. 이에 반대하는 국민청원에 55만 6천여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보수 성향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법원에 가처분 신청도 했는데요. 법원이 어제 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각하하면서 오늘 연결식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광장에서 YTN 구수본입니다. 네, 한국여기자협회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명복을 빌지만 성폭행 피해 호소인 보호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기자협회는 현 법 체계는 박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에 공소권 없음을 결정했지만 진상을 규명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면제한 건 아니라면서 피해 호소인이 무차별적 2차 가해에 노출된 상황에 깊은 우려를 나타낸다고 밝혔습니다. 고 백선엽 장군의 현충원 안장에 대한 논란 속에서 유족은 대전 현충원 안장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청와대 여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조용히 빈소를 다녀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육군 참모총장이 장의위원장을 맡아 육군 장으로 치러지고 있는 고 백선엽 장군의 장례식. 대전 현충원으로 결정된 고인의 장지에 대한 감론을 박은 장례 이틀째에도 여전합니다.
통합당은 전쟁 영웅을 푸대접할 수 없다며 대전이 아닌 서울 현충원에 안장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고 6.25 때 전사한 장병들과 같이 안장이 되기를 갖다가 원하셨고 아마 자리까지 현충원 소장하고 함께 꼭 대전으로 내려가야 한다는 그런 이유를 잘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에게 현충원 안장은 있을 수 없는 예우라며 취소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현충원에 안장해서 영원히 이 후손들, 특히 이 군 장병들의 참배를 받게 한다면 출세와 성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 해도 된다. 우리 사회는 또 그런 사람도 존경할 수 있다라는 잘못된 메시지를 가르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논란에 대해 백 장군의 유족은 대전 현충원 안장에 만족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 장군도 생전에 대전 안장을 마음먹고 있었다며 고인이 평생 대한민국을 위해 살았고 국가가 하라는 대로 하는 분이라며 유족이 서울 현충원 안장을 원한다는 소문을 부인했습니다. 공식 입장을 자제하고 있는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장례 이틀째 빈소를 찾았습니다.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방명록에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한국군 발전의 증인인 백선엽 장군을 애도한다고 썼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친일파를 현충원에 안장할 수 없도록 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도 이미 발의한 상황이어서 장례 이후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고 백선엽 장군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이 대표는 어제 저녁 서울 아산병원에 마련된 백 장군의 빈소를 찾아 헌화하고 유족을 위로했습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2005년 총리 시절 백 장군을 만났던 기억에 대해 유가족과 이야기를 나눴고 백 장군을 후배 군인들을 아끼고 건강한 분으로 기억했다는 말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의 안타까운 죽음 뒤 재발 방지를 위해 정치권은 한 목소리로 이른바 최숙현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여야 모두 신속하고도 실질적인 조사와 조치를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의견이 법안 통과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숙현입법이 반드시 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끔찍한 나날을 뒤로하고 외로이 생을 마감한 딸이 하늘로 맺힌 아버지는 제2, 제3의 딸과 같은 죽음을 막도록 최숙현법 통과를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이미 여야는 앞다투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다음 달 시행을 앞둔 운동선수 보호법에서 이번 사건을 통해 드러난 미비점에 초점을 뒀습니다.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진 운동선수 보호법은 폭행 지도자의 자격 박탈과 공공기관 성격의 스포츠 윤리센터 설립과 조사 관련 내용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폭행, 폭언을 신고하더라도 몇 달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조사와 조치가 없었다는 점을 보완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이번에 새로 준비한 법안에는 실질적인 조사와 신속한 조치, 피해자 보호 강화 측면이 보강됩니다. 신고자나 피해자를 위해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하도록 이들에 대한 불이익 및 조사, 방해 등 2차 가해를 금지하도록. 차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신속한 조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주 안에 사실 여부 조사와 조치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미래통합당은 지체 없이 신고자와 피해자를 보호 조치하고 조사에 착수하도록 했습니다. 다시 말해 민주당은 2주 안에 끝내자, 통합당은 보호 조치와 조사를 얼른 시작하자에 방점을 둔 겁니다. 최 선수에게 가장 심한 가혹 행위를 했다고 지목받는 팀 닥터와 같이 현행법상 징계의 사각지대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도 차이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감독, 코치 등 지도자 외에 선수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선수관리 담당자를 둘 경우 반드시 신고해서 기관의 관리 영역에 들어오게 했지만 통합당은 기존 법안과 규정 등을 더 검토해 필요하면 추가로 법안을 내겠다는 방침입니다.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심지어 경주시청도 가해자 팀닥터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신원 미상의 가해자가 다시는 활개치지 못하도록. 법안은 관련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담느냐만큼이나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도 중요합니다. 여야의 최숙현법이 기본 골격면에서 상당히 유사한 만큼 서로 보완해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서 통과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고 최숙현 선수 사건의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운동 처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선수 폭행과 성추행은 물론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허성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0일 운동 처방사 45살 안모 씨를 체포한 경찰은 이틀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습니다.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이 없는 안 씨가 선수들에게 직접 의료 행위를 했는지,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안 씨가 일부 부인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혐의를 시인하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면허 없이 의료 행위를 주업으로 한 만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안 씨는 또 지난해 뉴질랜드 전지훈련 등에서 고 최숙현 선수에게 폭행과 폭언 등 가혹행위를 하고 다른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고인이 된 최숙현 씨 거는 지금 기존 고발이 되기든 빼고 기존에 있는 선수들에 대한 성추행하고 폭행건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경찰의 영장 신청을 받은 검찰은 곧바로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가해자로 지목된 안 씨가 구속되면 체육계 폭력과 관련한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전국 18개 지방경찰청에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관련 첩보를 수집해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또 다음 달까지 특별 신고 기간을 지정해 체육계 지도자나 동료 선수의 폭행과 강요, 성범죄 등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YTN 허성준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은 과속카메라 같은 교통 단속 장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성능 검사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장비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어이없는 사고가 났고 사람까지 다친 것으로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호등에 녹색불이 들어왔지만 교차로 왼쪽에서 차 2대가 신호를 위반해 지나갑니다. 잠시 뒤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오른쪽에서 또 다른 차가 나타나 부딪힙니다. 이 사고로 블랙박스 차량 운전자는 2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차에 타고 있던 3딸 중 1명이 얼굴 부위를 크게 다쳤습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교통단속장비 설치업체 직원, 신호를 위반한 차들의 운전자들도 같은 회사 소속이었습니다. 교차로에 새로 설치한 교통단속 카메라의 성능 검사를 위해 일부러 신호를 위반하다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검사에 투입된 차들은 모두 6대로 3시간 넘게 사고가 난 이곳 교차로 구간을 오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단속 카메라 성능 검사 현장에는 도로교통공단 직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공단 측은 처음에 안전조치가 이루어진 환경에서 검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블랙박스 화면과 피해자 진술, 출동한 경찰 조사 내용을 종합한 결과 사고를 막을 안전장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적어도 몇백 미터 전에 안전 표지판이라든가 안내판이라든가 수신호를 해준다든가 전혀 안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전혀 경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비를 할 수가 전혀 없었어요. 도로교통공단 측은 카메라 설치업체로부터 검사를 의뢰받아 진행한 것이라서 사고 책임은 업체가 진다고 말했습니다. 인수공단 지침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은 현장 조치 이런 것도 업체에서 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검사에서 혹시 불면하고 있으면 업체에서 일단 책임을 지는 걸로 해서. 하지만 공단이 증거로 제시한 고정식 교통단속장비 인수검사 지침서에는 검사 현장에 안전요원 배치 같은 안전조치를 하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이 공단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과 단속카메라 설치업체의 업무상 과실 여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21대 국회가 87년 개헌 이후 개원식을 가장 늦게 여는 반갑지 않은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은 개원식 개최 여부를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데요.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까지 겹치면서 의사 일정 협정이 안개 속인 가운데 7월 국회에서 할 일은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국민의 내일을 여는 국회로 담대히 나아갑시다. 소통은 공감을 낳고 공감대를 넓히면 타협에 이를 수 있습니다. 국민 통합도 그 출발점은 소통입니다. 소통하십시다.
21대 국회는 지난달 5일 본격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개원식은 열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은 박원순 시장 연결식과 정부의 한국판 뉴딜 정책 발표 이후인 오는 15일엔 개원식을 열자는 입장인 반면 통합당은 민주당 단독 원구성에 반발하며 개원식 없이 바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추진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는 사이 21대 국회는 87년 개헌 이후 개원식을 가장 늦게 여는 기록을 세우게 됐습니다. 7월 국회에서는 방통위원장과 경찰청장, 통일부 장관,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기다리는 상황. 무엇보다 종부세법안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시급한 과제입니다. 12.16 대책과 올해 6.17 대책의 후속 입법과 함께 그 밖에 추가로 필요한 입법 과제를 7월 국회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집값 안정화 대책이라기보다는 정부가 부족한 세금을 거두기 위한 꼼수 정세 대책이라는 말이 오히려 더 어울릴 정도의 졸작이 되어버렸습니다. 통합당은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순 시장은 물론 오거돈 전 부산시장 성추행 사건까지 짚겠다며 벼르는 가운데 국정원장 인사청문회를 위해서는 정보위원장을 먼저 선출해야 하는 등 7월 국회 현안은 갈수록 쌓여가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개원식 여부를 두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사이 박원순 시장 사망 사건까지 겹치면서 협상 일정을 잡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박 시장 연결식 이후에 쌓인 현안을 풀어가기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될지 관심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정부가 7.10 대책 세제 강화로 다주택자가 처분 대신 증여를 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증여받은 부동산에 붙는 취득세율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앞서 지난 10일 다주택자들이 양도 대신 증여를 택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정부가 지금 별도로 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가 이번 7.10 대책을 통해 2주택부터는 취득세율을 현행 1에서 3%에서 8%로 3주택 이상은 12%로 상향했는데 증여 재산에 대한 취득세도 이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상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다주택자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국민 가운데 60% 이상이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똘똘한 한 채 논란을 불러왔던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부터 아들 증여로 논란을 키웠던 박병석 국회의장까지 최근 고위공직자나 정치권 인사의 다주택 보유 사실은 국민의 공분을 불러왔습니다. 당장 실거주 목적 이외의 주택들을 팔아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는데요. 직접 정책이나 법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켜야 할 이들이 다주택자라면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이 여러 채의 집을 갖고 있다면 어떠한 정책을 내놓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백약이 무효일 수 있습니다. 실제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문제의식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고위공무원의 다주택 보유를 어떻게 보는지 여론을 조사한 결과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63.1%, 보유할 수 있다는 의견이 27.5%로 나타났습니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2배 넘게 높은 겁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수도권, 호남, 영남 등 모든 지역에서 절반을 훌쩍 넘었습니다. 연령별로 봐도 20대 이하만 50%대를 기록했을 뿐 나머지 연령대는 모두 60%가 넘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답변을 남겼습니다. 또한 지지하는 정당이나 이념 성향으로 조사했을 때도 모두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이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네, 미국에선 플로리다주 하루 신규 환자가 15,000여 명 발생해 최다 기록을 보이는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방역 수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고액의 벌금 등 처벌을 강제하는 지방정부가 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가 6만 9천여 명 발생하면서 또다시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특히 플로리다주는 하루 확진자가 1만 5천여 명 발생해 최다 기록을 경신했고 사흘 연속 사망자 수 기록도 바꿨습니다. 플로리다, 텍사스, 애리조나, 캘리포니아 남부 4개 주에서 재확산하던 추세는 인근의 조지아, 루이지애나, 유타주 등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확산세가 누그러들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방정부는 뒤늦게 고액의 벌금 등 처벌을 내세우면서 방역 수칙 준수 강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보건 지침을 어긴 사업장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북부 욜로 카운티는 최대 $10,000, 우리 돈 1,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통과시켰고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는 10에서 30일간 폐쇄 지침을 내렸습니다. This is a single woman who is running this grilled cheese business. This is her dream, and all she is doing is standing up for the rights of people to make their own medical decisions. Okay? 마스크를 쓰지 않는 개인에게도 벌금 부과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뉴멕시코는 벌금 $100, 우리 돈 12만 원 부과를 밝혔고 미시간주는 모든 실내 공공장소에서 얼굴 가리개 착용을 의무화했습니다. 또 워싱턴주와 미시간주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손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지 말라면서 위반 시 최대 수만 달러의 민사처벌 지침까지 내놨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주지사들과 시 당국자들이 당근책을 썼지만 충분하지 않았다며 이제 채찍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추모를 둘러싸고 둘로 쪼개진 광장. 여야 조문 정치에 광장이 갈라졌다. 서울광장에 마련된 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분향소와 광화문에 설치된 고 백선엽 장군의 분향소. 불과 900m 떨어진 두 곳의 정치적 거리는 멀었다고 한국일보와 중앙일보가 전했습니다. 주택 정책을 담당하는 윤성원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도 서울 강남주택을 남기고 세종아파트를 처분하면서 똘똘한 한채 전략을 따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죠. 세 부담에 매각 압박을 받는 대다수 다주택자의 생각도 비슷해서 결국 집값 격차는 더 커질 수 있다고 동아일보는 전망했습니다. 코로나19로 폐업 지원금을 신청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하면서 점포 철거비 지원자가 지난해의 3배. 정부 내에서는 올 한해 폐업 지원금 수혜 대상 점포가 14,700개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내용 눈에 띕니다. 마스크가 고래를 죽인다. 경향신문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와 장갑이 매달 약 2천억 개씩 버려지고 있다는 국제연구진의 조사 결과를 담았습니다. 일회용 마스크와 장갑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바람이나 빗물에 쓸려 물속에 떠다니기 쉬운데 수거가 어려운 데다 썩으려면 수백 년이 걸려서 일종의 생태계 지뢰라고 전했습니다. 거대 양당 대변인의 오발탄. 고인에 대한 의혹이 있는데 당 차원 대응이 있느냐고 묻는 취재진에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욕설한 데 이어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고소인의 피해 호소 내용을 일방적 주장으로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박 시장 아들의 병역 문제를 언급하며 도 넘은 정치 공세를 펴고 있다고 한겨레 신문이 비판했습니다. 횡령 혐의로 기소 중지된 이혁진 옵티머스 자산운용 전 대표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한인회 활동을 하며 총영사관 측과 1년 이상 교류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중앙일보 기사까지 살펴봤습니다. 조간 브리핑 이하린입니다. 법과 질서를 대선의 간판으로 내세워온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법 개입을 통해 법과 질서를 뒤흔들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복역을 앞둔 자신의 측근을 사실상 사면했기 때문입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The Obama administration used the authority and the capability of the state through the use of illegal and illicit FISA warrants to spy on Donald Trump's campaign for president. 러시아의 2016년 미국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비선 정치 참모인 노 조스터는 이같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증인 매수등의 혐의로 40개월의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지난 금요일 밤 트럼프 대통령은 복역 나흘을 앞둔 40년 지기 친구인 스톤의 형량을 줄여서 사실상 사면했습니다.
CNN 등 미 언론이 전하는 이른바 금요일 밤의 측근 구하기 사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여론에 부담이 되는 사안의 경우 이를 덜기 위해서 주로 금요일 밤을 행동의 D-Day로 자주 택해왔습니다. Just a few minutes ago, I had a very gracious call from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who told me that he had decided to use his extraordinary powers of clemency to commute my sentence. 유죄를 받은 측근 노저스턴에게 면죄부를 준 것을 놓고 미국 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등은 충격적인 부패 행위라고 강력히 비난했고 심지어 트럼프가 속한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민 롬니 상원의원은 전례 없는 역사적인 부패라고 반발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감형은 대통령직에 대한 용서할 수 없는 배반이라고 비판했고 뉴욕타임스는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참모들에게 사면을 약속했던 리처드 닉슨 대통령조차도 감히 건너지 못했던 선을 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언론은 특히 비서실장 등 백악관 핵심 참모들이 스톤에 대한 사면 감형권 행사가 정치적인 자멸일 수 있다고 경고해왔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무시했다면서 이번 사건이 대선의 또 다른 쟁점으로 부각했다고 전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Three, two, one. 뉴스는 60초 후에 이어집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길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강한 비구름은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집중되어 있는데요. 이에 따라 충청 남부와 전북에는 호우경보가, 그 밖에 충청과 남부, 제주 산간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불면서 서해와 남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서해안에는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통영에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2m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전북 위도에는 220.5mm의 물폭탄이 쏟아졌는데요. 앞으로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최고 150mm 이상의 호우가 더 쏟아지겠고요. 서울을 비롯한 그 밖의 지역에 1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 서울과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를 극한의 상황으로 몰고 간 그 사람들 가운데 한 명, 팀 닥터로 군림했던 운동 처방사가 오늘 처음 취재진 앞에 서게 될 걸로 보입니다. 운동 처방사의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가 오늘 오후로 잡혀 있습니다. 네, 자격도 없이 어떻게 의사 행세를 했는지, 체육회에 자필 진술서를 낸 이유는 뭔지, 또 최숙현 선수에게 왜 그랬는지 물어야 할 게 많습니다. 현장 취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일부 외국인들의 입국 절차가 조금 더 까다로워집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정부의 추가 방역 조치입니다. 네, 방역 강화 대상 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엔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 서류 꼭 내야 하고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선원은 14일 동안 격리됩니다. 네,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